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성담리 근말엔 최선 팔국창 성공리 서당골에 안교문 성상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이려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결성 동원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결성 동원에서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결성 현감으로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 계셨는지 그걸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조선 후기에 그 결성 현감으로 오신 분들을 이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임선민 박사님께서 이게 조선왕조실록하고 그 전부 다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결성 현감으로 오신 분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그 내력이라든가 이것까지 다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결성 현감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분들의 그 내력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결성현의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정치적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하게 크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개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 특정한 이제 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결성 현감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계신가를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가운데서 이제 특별한 이제 분을 골라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그 개론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모시고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한 20여 분 정도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분 정도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뵈니까 매일 뵙는 분보다 더 반가워요. 아니 저는 매일 집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와서 뵈니까 여러 선생님들, 어르신들이 참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 손세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로 이제 이곳 결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다 갔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결성이라고 하는 이 무대,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성 사람들이 그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 토크를 하는 이 자리가 조선시대 때 수백 년간 이 고을에 결성현에 와서 이 지역을 책임 맡았던 관료인 결성의 수령, 간무, 현감, 군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무를 보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분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600년 동안 직무를 보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조선 전기에 이곳에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한 30명 가까이를 제가 주로 이제 실록 자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 전기가 이제 200 수십 년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 찾아낸 분이 결성 현감이 30명도 안 되니까 사실은 많은 분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현감을 다녀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조선 후기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이후에 주로 광해군 이후 선조까지는 이제 조선 전기로 간주해서 말씀을 드렸고 광해군 이후에 그 한 3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고을에 다녀간 수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조선 전기하고는 달리 조선 후기는 이분들의 명단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적어도 그 인조 때부터는 거의 빠짐없이 이분들의 명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는 한 2달 넘게 사실은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 제수된 사람은 200명이 넘는 인물을 인명을 다 찾아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뭐 일부 한 30여 명은 결성 현감으로 이렇게 제수됐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부임을 안 했고, 그리고 부임한 사람도 한 170, 80명 정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찾아내느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역사는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실록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들은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성현이라고는 이 고을에 수령으로 임명받아서 오는 결성현감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가 전국의 고을이 한 330개의 고을이 있거든요. 340개의 그 고을에 수령들을 중앙에서 파견하는데 한 보통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1년에 또 두세 번씩 파견되기도 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죠. 그리고 조선 왕조가 600년인데 조선 왕조는 500년 정도 했죠. 지금부터 시작된 건 600년 전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중에도 지방 수령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 2품부터 종 6품까지 다양한 풍계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관료들은 그나마 좀 가끔 보이는데 자주 보이죠. 그러나 종 6품 결성 현감은 가장 낮은 단계의 고수령이기 때문에 풍계가,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아주 그냥 뭐 큰 일이 사건이 있거나 그 수령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제 뭐 문제가 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록에 기록될 수도 있지만 보통 평상시 현감으로 온 사람은 거의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조선 전기하고는 달리 그러한 인물을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기록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요. 관청은 관청마다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승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조선시대 국왕을 이렇게 보필하는 왕을 주위에서 그 비서실에 다니는 것이죠. 국왕의 일을 보좌하는 채측을 보좌하는 비서실에 다니는 건데 거기에는 6명의 승지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우승지, 우승지, 동우승지 이렇게 6명의 승지가 근무하는데 사실 이 6명은 품계가 다 똑같아요. 정삼품 당상관 품계입니다. 도승지도 정삼품 당상관 품계고 그 관직 자리가 가장 낮은 동부승지도 정삼품 당상관 품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을 너무 높낮이를 두면 이거 하열하게 형성되면 이게 승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평등한 관계에서 물론 높낮이는 있어요. 도승부터 동부승지까지 우선이 그러나 다 똑같은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인데 이분들이 이제 국왕을 보필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으로 같으면 이제 뭐 비서실, 대통령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있을 텐데 대통령실의 경우는 대통령실장이 있고 뭐 각 수석들이 있고 그 밑에 뭐 비서관들이 있고 막 이렇다고 해요.
제가 뭐 대통령실에 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그런데 그들이 다 높낮이가 있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뭐 비서실장이 지고 그 밑에 뭐 수석들이 또 막강한 책임을 지고 그러는데 조선시대 여산명 육승지는 풍계가 똑같다. 그러니까 뭐 도승지가 이렇게 뭐 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임금의 명을 받아서 거의 뭐 비슷하게 동등하게. 물론 높낮이는 좀 있지만 그 동부스님이 임명돼갖고 차례를 우부승질, 좌부승질, 우승질, 좌승질 뭐 이렇게 도승질이 올라가는 승진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평등한,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국왕을 보필하는데 그리고 이 승정원에서 있었던 온갖 일들은 다 기록으로 납니다. 그게 이제 승정원 일기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승정원 일기가 조선 전기의 승정원 일기들은 다 없어졌어요. 임진왜란.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 후기에도 수시로 여러 번 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뭐 부분적으로 불타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불타 없어졌는데 그런데 조선 왕조가 얼마나 기록을 중시했느냐. 그렇게 없어진 승정원 일기를 다시 그 시기에 여러 자료를 또 구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조 때부터 이괄이난 때 고전권 또 광역 때 승정원일기 다 붙었는데 인조 2년인가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승정원일기는 다 나와야 돼요. 물론 복원된 부분은 원래 승정원에서 썼던 그 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그 성격에 맞게 그 내용을 여기저기서 뭐 주워 모아가지고 다시 기록해놓은 그런 승정원 일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승정원 일기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인조 원년 3월부터 인조 2년이 아니고 원년 3월부터 순종 6일 4년 그러니까 1910년까지의 기록이 3243책의 필사본을 남아있습니다. 실록은 이걸 인쇄를 해서 남겼죠. 여러 부를. 근데 승정원일기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한 부만 있으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필사본은 남아있는 거예요. 거의 분량상으로도 실록의 조선왕조 시대에 거의 배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조선 후기만 남겨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국정 전반에 걸친 매일매일의 일기를 날짜 순으로 만원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옆에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승정원의 주서라고 하는 그걸 또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서. 그들에 의해서 기록을 기록해 놓은 건데 옆에는 막 빨리 썼기 때문에 그 기록물은 다 초서예요. 초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초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초서 내용은 우리나라에 그런 초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다행히 1960년부터 1977년까지 이것을 해서로 다 옮겨서 기록해 놓은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국사 편찬원에 대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승정원 일기를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정보화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을 다 정보화하고 해가지고 디지털로 다 바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도 다 읽어볼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는 뭐 인주실록, 영주실록 그리고 고종실록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번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그 일부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번역이 된 것이 이제 번역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번역들은 AI를 동원해서 번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AI가 번역을 안 됩니다. 이제 지금 한문을 공부해가지고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초서도 AI로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그 작업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남아있는 3,000권의 책이 넘는 이 승정원 일기는 어떤 내용이 작성되어 있느냐? 제가 이쪽에 적어놨죠. 한 10개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이미 연구된 내용을 옮겨놓은 건데요. 국왕에게 아뢰는 것은 모두 기록한다. 그리고 대간,
사원부나 사관원이죠.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신문 뭐 기자,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가 아니 각 관청의 총리는 참고될 만한 것만 기록한다. 그런데 대관이 아래인 것은 또 모두 기록한다. 상소라든가 입비한 것은 대관을 기록합니다. 입계 정사 혹은 그 정사나 인사행정, 사은 부하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방 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떠나기 전에 임금에게 다시 또 인사를 드리고 하직이라고 합니다. 하직 인사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 그래서 쭉 이게 그 9번에 보면 각도 서목과 어사 해계 이런 것도 뭐 기록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성 요령에 의해서 기록된 승정원 일기에는 그러니까 정사, 누가 임명되고 어쩌고 했던 정사, 그리고 사은, 임금에게 그 관직에 임명받은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린 사은, 그리고 지방 그 관리들의 경우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기 전에 하직 인사 이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성현감 종립품의 아주 낮은 품계의 현감이지만 이 결성현감의 경우도 제수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관이 이제 임제에 부임한 이후 결성현에 와가지고 현감 직무를 하는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부하에게 일일이 다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특별한 것, 지방에서 이제 현감이 그 왕에게 상소하는 상소문이라든가 이 지방에 아주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해가지고 올리는 상소문의 일부는 또 승정원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어사가 이 지역에 파견돼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지역의 수령을 내가 파견하고 봉급받아갖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왕에게 올린 장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러한 승정원 일기만이 아니라 비변서 등록이니 각 관청의 문서니 여러 가지 준초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임금 옆에서 또 사관이 기록하는 사초 이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 승정원 일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실록청이 설치돼서 거기에서 선별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기록한 게 실록이죠. 그 실록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요즘 얘기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 제대로 된 실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에도 명실록, 청실록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그 실록들은 황제가 언제든지 가져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황제에게 좀 안 좋은 얘기라든가 황제가 아주 침해하는 신화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실록을 국왕조차 꺼내서 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록이 아주 산울성의 가치가 크고 높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승정원 일기는 언제든지 꺼내다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임명한 관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성 현감으로 제수된 사람들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들을 한 두 달 넘게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은 그 표 1인데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한 200 수십 명의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한몽룡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승정원 일기가 없을 때죠. 이것은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해군 일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의웅부터는 다 이게 대부분이 승정원 일기에서 찾아낸 결성 현감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름만 있죠. 결성 현감에 누구를 임명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성명을 가지고 제가 그 방목, 문과 방목이라든가 사마 방목이라든가 묵가 방목 같은 데를 다 뒤지고 또 다른 자료들 뒤져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생년, 태어난 해가 이제 방목 과거 독재자 명단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해를 찾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도 이제 이렇게 차 있으면 찾고 그리고 방목에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가 나와 있어요. 거주지도 찾고 그리고 이제 본관이 뭔지 찾고 이런 것들을 쭉 그리고 그 사람이 문과 출신인지 무과 출신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다 찾아서 표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인물이 생년을 찾으니까 몇 년 뒤에 이제 결성현금에 제수되는 부인이니까 그걸 이제 역으로 추산을 하면 결성현금으로 올 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이것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동명이인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역사적인 어떤 관점을 여러 가지 비유해가지고 정황을 살펴서 이 인물이 누구일 것이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표를 작성한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11초까지.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 제가 이 결성현에 고을에 부임했던 현감에게는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제수는 됐지만 결성현까지 오지 않은 그러한 결성현감 제수만 돼도 임제 부임 안 해도 그 사람 한번 마음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결성현감이에요. 저도 이제 그랬어요. 관찰사, 충청도 관찰사 임명을 받으면 제수 임명장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충청 감사합니다. 부임을 안 해도 자기가 하루 그 다음 날 사직을 해도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분들이 집에 뭐 족보라든가 아니면 집에 기록물 중에 뭐 충청도 관찰사를 했다. 근데 실제로 충청도 관찰사 명단을 보면 거기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수는 됐지만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그런 경우 그러니까 결성현감으로 제수는 되었지만 여기에 직접 실제 부임을 하지 않은 인물은 맨 첫 번째 칸에 X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조선 후기에 결성현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선 1895년부터 이제 결성현에서 결성군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결성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에 이르기까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207병이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그 향교 전교님도 와 계신데 제가 처음 뵀을 때 결성 현감이 누가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많이 찾았죠? 네. 아마 이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다 복원을 해서 찾아낸 경우가 전국에 지금 현재 각 고을에 아마 그 유래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결성현에서 지금 처음 보셔도 돼요. 다른 지역은 이제 명단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승자원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제수는 됐지만 부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이렇게 확인해서 명단을 정리한 경우는 아마 아직은 사례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창의적으로 아니라 혼자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7명이 확인 가능한데 이 가운데 176명이 바로 임지 이곳 결성현에 부임을 했고 그리고 31명은 결성현감으로 제수는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결성현에 부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종 32년에 그 결성 군수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명단에 보면 거기 그 167번 박기붕이라고 하는 분은 고종 31년 7월 19일에 결성현감에 제수되어 이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결성군으로 바뀌었잖아요. 지방제도 개편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의원 면직을 할 때 이 결성현 수령을 그만둘 때는 결성 군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결성 군수 부임이 9명이 확인이 돼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표로 정리해본 것이 12쪽 상단에 있는 표입니다. 거기 보면 뭐 광해군 때는 이제 승정원 얘기가 없고 실록에서 찾아낸 한정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인조 때부터 그 제수된 사람은 몇 명이고 부임은 몇 명이고 그래서 표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광해군 때부터 고종 31년까지 그러니까 결성군으로 되기 전 결성 현감일 때까지 현감에 제수된 인물은 198명 이 가운데 이곳에 온 인물은 167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총괄적으로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제 부임한 결성 현감은 도대체 몇 살에 여기 결성 현감으로 왔을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167명의 임제 부임한 결성 현감 가운데 137명은 과거 방무 및 기타 자료를 통해서 그분의 태어난 해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결성 현감 제수 연령을 확인해 보니까 20대 이곳에 부임한 사람이 제수대에 부임한 사람이 6명
30대 7명, 40대 47명, 50대 43명, 60대 14명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이 46.6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6살, 47살이 결성연감의 평균 연령이에요. 이게 이제 종육품 관직이라고 했죠. 조선시대 때 그 품계가 전체가 종구품에서부터 정일품 3개, 대강국 순록대부에 이르기까지가 30단계인데 30단계 중에서 종육품은 밑에서부터 7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는 23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감은 높은 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이가 50 다 돼서 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그 관직이 이렇게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매우 높은 영의정, 나이정 이런 분들만 막 계속 보이지만 이렇게 현감이나 이렇게 낮은 관직도 젊은 나이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에 결성현감에 부임한 수령은 25살이었습니다. 25, 대학생 정도 되나요? 그때 대학 졸업했거나 하는. 이분은 1670년 7월에 결성현감을 제수받아서 부임한 한태동이라고 하는 배인데요. 이분의 본관은 청주 한시고 과거에 급제할 때 한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1살에 이미 생원시에 1등 2위, 그러니까 생원이 조선시대 때 3년에 한 번씩 보는 정기시험에서 100명을 뽑거든요. 생원 100명, 진사 100명. 100명의 생원 합격자 중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모인 인재들 중에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3년 후인 현종 10년 10월에 24살의 나이로 문과 정시에서 갑과 1위, 그러니까 장원급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33명을 뽑는 그 정기시험은 아니에요. 10년시라고 하는 정기시험은 3년에 한 번씩 보는 정기시험은 33명을 합격자를 뽑거든요. 문과에서. 그런데 가끔 이제 무슨 그 나라에 뭐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 경북들이나 이런 조선 후기 경북은 아니겠죠. 군적들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임시 과거시험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시인데 뜰정자를 쓰죠. 그 정시. 이건 이제 33명을 뽑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뭐 합격자 수가 많지 않은데, 그러나 어쨌든 이 정시에서 7명의 합격자 가운데 당당 1등으로 급제를 한 분입니다. 25살. 그의 아버지가 한진이고 나중에 아들 한지 또 문과 급제자예요. 그러니까 3대, 아버지 그리고 한태동 그리고 이제 한지에 이르기까지 3대가 문과에 급제했던 그러한 명문가 집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한진의 경우에는 어디에 거주한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들 한지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동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청도하고도 그 인연 중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장원급제를 하면 무슨 벼슬을 받을까요? 장원급제를 하면 이게 그 육품 실직 벼슬을 받아요. 장원급제. 그 다음에 그 밑에 갑과, 그러니까 10년시의 경우, 정기시험의 경우 33명을 합격자를 뽑을 때는 위에 3명은 중에서 1등이 갑과 1위가 이제 장원급제고, 그 다음에 2위, 3위가 있죠. 2위와 1위는 육품의 실직되었고 2위와 3위는 정칠품 실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3명 중에 3등 안에 들면 바로 이제 관직 제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7명을 을과라고 하는데, 을과 급제를 하면 정팔품 실직벼슬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품계만 줘요. 하고 관직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즘 같은 인턴이 되는 거예요. 인턴. 삼관이라든가 뭐 승문원이라든가 교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속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배우고 뭐 시키는 걸 하다가 그럼 이제 그 병과라고 해서 23명은 정국품 품계를 주거든요. 그럼 거기서 배속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디 자리가 나면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수소로 가느냐? 어떤 수소로 갈까요?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배속된 거기에서 인턴 권무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턴 역할을 열심히 시키는 걸 하다가 열심히 잘하고 성적이 좋으면 먼저 그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그 큰아버지가 영의정이면 합의태 되지 않아서 벌써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이 시기에도 빽이 있어야 돼요. 조선시대 예나 지금이나 빽이 중요한 빽.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도 빽이 중요한데 제가 빽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짓던 분이라 농사 짓는 일이라면 제가 가서 일찍 했겠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특히 장원급 때는 바로 육품 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태동 경우에는 24살에 장원급 됐으니까 바로 육품 실직, 정육품 관리된 전적의 지수들이다. 그러니까 장원급 해볼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조 좌랑 또 겸춘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사관하면 되게 사극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 임금 옆에서 뭔가 아무 소리 나고 젊은 쭈그리가 앉아서 책상에 열심히 적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물론 사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전임 사관이에요. 그 사람의 업무 자체가 사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임 사관 말고 겸임 사관이 있어요. 겸직 사관, 겸임 사관. 그러니까 각 관청에 이렇게 배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똘똘하고 일을 잘 할 만한 젊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겸직 사관을 시켜요. 그러면 그건 자기 업무가 있어요. 원래 고유 업무,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 나중에 실록 같은 걸 편찬하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각 관청에서 춘추관 쪽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관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수십 명이죠. 그들은 이제 겸직 사관. 사관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내가 사관하면 사초를 작성하는 전임 사관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전임 사관의 경우에는 검열, 대교, 공교라고 해서 정부품 검열을 4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이 정팔품에 그 대교가 2명이고 칠품에 봉교가 2명. 그래서 8명. 이거 이제 한림 8원이라고 하는데 이 8명이 전임 사관이거든요. 그런데 검열에 한번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검열을 하다가 위에 빈자리가 생기면 7품으로 올라가고 8품으로 올라가고 6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은 아주 똘똘하면서도 자원급제 이런 사람 사관 안 시키죠. 그러니까 과거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이제 성적이 괜찮고 일을 빨리빨리 잘 할 만한 사람, 또 나이 많이 드는 사람 안 시키겠죠.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 앉히는 거예요. 왕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않고 주어진 일만 하는 거죠. 왕이 질문하면 그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왕 옆에서 일찍이 젊은 나이에 뭐래요? 분도자가 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야 대통령이 임기가 있어 임기 끝나면 나가지만 조선시대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잖아. 한 번 왕이면 그 왕에게 눈도장을 잘못 찍혔으면 이 조선시대 왕이 그 수많은 수천 명의 관료들 누구를 이렇게 기억할까? 영의정 좌의정 우정을 기억하겠지만 저 말단 벼슬아치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기 옆에서 매일 그걸 적고 있었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관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도장 한번 찍었으면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좀 중간 단계 관직을 임명할 때 한 10년 지난 뒤에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름이 있으면 후보자 3명 이렇게 삼방에 올라왔을 때 어느 자리에 임명을 할 때 3명이 쭉 있으면 걔가 끝으로 3번째 적혀 있어도 알던 놈이면 거기다 붓으로 점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관이 되면 수색이 보장되라.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전임 사관이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TV에 사극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엑스트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실적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사관 말고 각 관서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한 사관의 역할을 하는 겸임 사관. 이건 아무나 안 시키죠. 한태동이 벌써 24살 때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5살에 여기 와서 결승현장을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태동은 30개월의 임기를 모두 최고의 채직을 했는데 임기는 마치고 갔지만 마지막 마치기 전에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거중 거하자를 쭉 나열하는 중에 한태동 이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건 이제
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고시를 돌려줘라 해가지고 징계를 크게 받지 않았는데, 그럼 그때 이제 제가 궁금하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그럼 이때 그 한태동을 거주나 거로 평가를 한 충청 감사는, 충청도 관찰사는 누구일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충청도 관찰사 기초연구역에서 명단을 한번 다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를 이제 찾아봤더니 남이성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이성. 근데 남이성은 어떤 사람인가? 실록이나 이런 쪽에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다. 남이성. 충청도 관찰사로 이때 48살로 이제 여기 왔는데 누구냐 찾아보니까 남구만이라고 아시죠? 남구만의 조카. 삼촌이라고 남구만하고. 그리고 실록에도 아주 저 관직 생활도 아주 똑바르게 잘하고 하는 훌륭한 분으로 여러 가지 업적도 남겨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이 뭐 그렇게 뭐 당세 이제 치우치나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젊다 보니까 25살 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유인자한테는 그 위에도 이제 중앙 조정에 가가지고 아주 요직만 바칩니다. 장원급제를 쓰니까 요직만 바치는데 뭐 사원도 사관원 이런데 중요한 요직만 해서 승승장구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홍문도교 오게 돼요. 홍문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조선시대 때 3사로 사원도 사관원 홍문관 얘기를 하는데, 홍문관의 근무하려면 홍문록에 일단 올라간 사람 중에서 홍문관에 근무를 하는데, 홍문록이라고 하는 그 홍문관에 근무할 수 있는 그 명단, 예비명단이에요. 예비명단에 들어갈 때는 먼저 이분에 대한 몇 단계의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정승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누가 좋겠다 후보자들 쭉 있는 중에서 찍어가지고 그 많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홍문관에 올라가요. 여기에 이제 한태동도 홍문관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홍문관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홍문관은 뭐를 하는 것이냐? 경연을 하는 관리들이 홍문관에 근무. 경연이 뭐냐면 조선시대 왕은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은 똑똑한 왕이 계속 있어요. 멍청하다고 가르칠 수 없거든. 그러면 똑똑하게 왕이 계속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신하들이 공부를 시키는 그 자리가 뭐냐? 경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 노릇하기 제대로 하니까 어려워요. 경연이 하루에 3번씩 있거든요. 아침에 조강, 낮에 주강, 주강, 저녁에 석강, 또 밤에 야대. 밤에도 공부.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하루에 4번씩 공부를 해요. 학교에 한 번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는 거 힘들어 죽거든. 왕이 그것도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똑똑한 놈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왕을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물론 왕 보고 읽고 해석하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읽고 해석하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중간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사람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세태를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많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막 경연에서 그 신하들이 경연 강의를 하면서 왕에게 정책 지원도 막 하고, 아니면 왕이 요즘에 사냥을 좋아하시는데 어디 이런 자리에서 보면 사냥하다가 망하는 군주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가면서 막 그냥 왕에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이게 경연 자리예요. 그러니까 홍문록에 올라가서 홍문관에 들어가면 관료들이 경연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뭔가 포고문을 내릴 때 영조가 뭘 포고문을 내렸다면 그 왕이 직접 씁니까? 안 쓰죠. 누가 써요? 그걸 대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지제교라. 그래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왕이 하면 왕이 이제 허락을 받죠. 이렇게 그 글을 써서 포고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써서 드리면 왕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됐다 하면 그걸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 글을 짓는 사람을 지제교라. 그러니까 교서잖아요. 왕이 내려보내는 글이 교서인데 교서. 그 교서를 짓는 일이니까 지제교. 지는 맡을 짓자예요. 교를 짓는 일을 맡았다 해서 지제교. 지제교라. 홍문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와서 인물도 만나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성담리 근말엔 최선 달고 성공리 서당골에 안교문 성상